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위가 주춤한 사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위만큼 미세먼지 대비도 잘 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대구시의 대구 MBC 취재 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로부터 아파트 실내 라돈 수치가 높은 이유와 시멘트 안전성 문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른바 취재 거부할 자유가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살펴본 적이 있는 대구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관련 기사 뉴스민이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었는데요. 뉴스민이 민원연이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보도로 뽑혔다는 소식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상훈 기자. 네. 지난해 4월에 이제 시작이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TK 신공항 특별법 점검을 위한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문제 삼아서 대구시의 취재 거부, 취재 방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이 내용을 판단을 받았는데요. 법원이 보기에도 이런 대구시의 조치 결정은 부당하다. 이런 판정을 받은 걸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요. 취재의 자유 및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그리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우 기자. 그런데 이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자, 내가 지시한 게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이 문제 삼은 내용, 그러니까 법적인 뚜렷한 근거도 없이 대구시와 대구시 산하기관에 대구 MBC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얼굴을 바꾼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부는 분명히 대구시의 취재 거부는 홍 시장의 판단과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형사적인 책임 공방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말했던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자연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선언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자유 내에는 취재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 결정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앞으로도 아마 이 사건이 리딩 케이스로서 계속 참고될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원의 결정 큰 틀에서 봤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기자. 네.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 점이 쟁점이고 그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네, 이번 재판은 민사 재판이었는데요.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의 제20-1 민사부 정경희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의미하는데요. 채무자들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 산하,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 출연 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해 채권자, 대구 MBC를 말하는 건데요. 채권자의 전화 취재, 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자, PD, 작가 등 방송 제작 스태프들이 취재 목적으로 동인청사, 상격청사, 산하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일체, 소방서 일체, 대구시 각 기관이 주관하는 회의장, 행사장 및 각종 시설에 출입하는 걸 방해하거나 취재하는 걸 방해해선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대구 MBC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대구시가 대구 MBC에 취해온 취재 방해 조치 일체를 금지하라고 한 판단인데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대구시가 법원의 취재방해 금지 인용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구시가 대구 MBC에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요구에 대해서는 최근에 자율적으로 취재에 응하라고 지시하는 메일을 돌린 만큼 실효성이 없고 필요하면 추후에 하면 된다라는 취지에서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이번 법원의 판단 내용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에서 살펴보고 판단한 내용이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부는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언론이 취재원에게 접근을 하고 또 접근해서 얻은 그 정보를 보도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망라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선언 이후에 대구시와 그 산하 기관들이 대구 MBC에 대한 취재에 대해서 일체 거부한 것과 심지어는 그 청사 출입조차 막은 것은 그들 기관들이 자유로운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구시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MBC의 그 취재 목적이나 방법, 취지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동인동 청사를 비롯한 대구시 산하기관 모든 곳에 대구 MBC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취재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상훈 기자.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그 가처분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이었죠. 지난 19일 날 대구시 지난달 19일 날 대구시 공보관실이 뜬금없이 메일을 하나 돌려요. 내부 메일을 돌리는데 이 내용이 취재 거부 결정을 내릴 때 할 때 취재 거부를 할 때도 그 결정을 개인이 알아서 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메일이었다면서요? 네, 대구 MBC에 대한 취재를 각 부서 및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는데요. 대구시는 해당 메일에 지난해 5월 1일 대구 MBC 왜곡 편파 보도 관련 취재 거부 대응이란 제목으로 부서에 전달한 메일에 이 메일에 대한 해명 성격의 내용과 추후 대구 MBC 취재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구시는 메일을 증거로 삼아서 대구 MBC의 가처분 신청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재판 과정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구시는 당초 답변서를 통해서는 청사 출입이 가능하고 보도자료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정상 취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실제로 취재 거부를 당한 자료 등을 제출하자 1월 19일 철회했으니 보존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라면서 하지만 이메일에 수신 대상이 누군지 밝혀진 바가 없고 그 실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취재 거부 등의 조치를 비교적 장기간 계속했다라고 하면서 대구시의 주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 메일 보면요, 이태우 기자. 네. 홍준표 시장이 취재 거부할 자유를 말하면서 말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상당히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구 MBC는 그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실제로 취재 거부를 당했던 사례들을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시를 방문했을 때 다른 모든 언론사들은 시청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었지만 단 하나 대구 MBC만은 아예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재난 상황이 났을 때 소방본부에 대해서 취재하는 것도 거부당했고 심지어는 대구 달성공원에조차 대구 MBC 기자나 PD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부당한 지침으로 이 취재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이 심리 과정에서 부각이 되었는데 그래서 홍 시장의 관련성을 가능하면 차단하려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훈 기자. 네.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홍준표 시장이 이 주도를 했다는 내용들은 너무나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취재 거부가 시작된 지난해 5월 1일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을 한번 보면요. 홍 시장은 대구 MBC가 여러 차례 왜곡 편향 보도에도 참아왔지만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는 작태를 바로 잡겠다며 취재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 자료에는 홍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취재 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일에서도 대구 문화방송에 취재를 거부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홍 시장의 페이스북을 또 보면 취재 거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11월에도 취재 거부를 계속하겠다는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재판부는 그래서 홍 시장의 지시나 명령이 없었다라는 대구시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그 판단 속에는 홍 시장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태호 기자, 네. 뭐 이거 법원 판단 큰 의미 없다. 사실상 예전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지요? 그렇습니다. 그 법원 판단이 난 바로 그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청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그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 사항을 설명한 뒤에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답변을 했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런 겁니다. 자기는 모른 것이고 직원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어쨌든 취재할 권리가 있으면 우리는 취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예전에 했던 그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다시 직원들에게 넘기는 실망스러운 발언을 했죠. 들어보시죠. 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봤어요? 예. 그 의미 없는 겁니다. 응? 우리 그거 뭐 산하기관에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한 게 나는 했는지도 안 했는지 몰랐는데 그걸 그 지시했다고 그래? 어떻게 변할지 취재 과정에서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꼭지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한번 짧게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죠. 홍준표 시장 첫 공무원 골프 대회 지원 예산 집행 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 이 시간에도 다뤘었는데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왔던 이상훈 기자의 뉴스민이 이 소식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매번 이 수상작을 정하는 이달의 좋은 보도 1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상훈 기자. 네, 이 주제를 한다고 해서 좀 쑥스러웠는데요. 네, 뉴스미는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대구시에 대한 행정 감시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9일 대구시 골프대회 지원 1,300만 원 집행기준 위반 논란 보도를 통해서 대구시가 대회에 시상금과 심판비 명목으로 세금을 지원한 것이 내부 집행 기준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처음 알렸었고요. 이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진행을 했었는데 대구시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해왔고 뉴스미는 행정 심판을 통해 대구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는 결정도 이끌어냈었습니다. 민원련은 이 같은 보도 활동에 대해서 권력 감시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지역 사회에서 뉴스민이 대구시의 부당한 예산 사용 그리고 위법한 정보 비공개 등을 끈질기게 보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의 독재와 잘못된 운영은 전국적으로 보도되기 어렵고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면서 지역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뉴스민의 보도가 더욱 가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비하인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기자 취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주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모시고 이 문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 실내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얘기가 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리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인터넷 신문상에 이 문제를 처음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이게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는지 먼저 그 경위랑 간단한 문제 제기의 내용을 먼저 듣고 구체적인 거 한번 말씀을 더 듣겠습니다. 제가 이 시멘트가 쓰레기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시멘트가 좀 위험성이 높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게 2006년부터예요. 벌써 한 18년 됐죠. 근데 시멘트 각종 쓰레기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식량 생산을 위해서 비료를 많이 필요하잖아요. 인강석을 수입해서 인강석에서 인을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이 인산석고라는 폐기물이 발생해요. 근데 그게 인산석고에는 우라늄, 그다음에 라돈이 높은데 특히 라돈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 있죠. 이 부분들이 그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계속 조사를 했죠. 32평 아파트 우리 국민들이 많이 대부분 살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수억원씩 주고 분양받잖아요. 네. 근데 32평 아파트에 총 들어가는 시멘트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32평이에요. 네. 전체 아파트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 30% 이상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양비 0.5%도 안 되는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아, 32평 한 평이 아니라 총 30평에 들어가는 시멘트 값이.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석고가 필요한데 그 라돈이 없는 천연 석고를 사용해도 단돈 32평이면 10,000원만 추가하면 돼요. 네. 그런데 그 단돈 10,000원을 아끼려고 국민들은 수억 원씩 분양을 받고 있는데 라돈이 펑펑 뿜어져 나오는 다량 함유된 인산석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시작하시는 말씀만 들어도 벌써 약간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10,000원 아끼려고 아주 싼 재료를 써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가. 싼 재료라기보다는 라돈이 나오는 폐기물을 사용했다. 네. 일부 악덕 건설업자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건 건설업자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모든 시멘트의 문제다. 시멘트 자체. 예, 시멘트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시멘트 제품의 문제다라는 그럼 거죠. 말씀을 바꿔서 일부 시멘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일까요? 그 지점은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이 문제가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아파트는 우리가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시멘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짓고 있는 뭐 일부 시멘트에서 발견된 건축된 아파트에서 발견된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시멘트를 지었으니까 다 발견되는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시멘트들은 그 각종 폐기물로 이용해서 시멘트를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일부 시멘트만의 일부 시멘트와 일부 그 시멘트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멘트는 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할 수 있죠. 근원적인 문제는 시멘트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그 지점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라돈 침대라고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때 참 장면이 침대를 막 쌓아두고 비닐 천막을 덮어두고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지고도 많은 그 뉴스가 났고 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침대만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라돈 침대는 치우면 되니까요. 네.
드러낼 수 있는데 이 아파트는 드러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라돈이 정확하게 침대에 함유되어 있다는 걸로도 그렇게 사태가 심각했었는데 라돈이 어떤 물질이고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라돈은 이제 가스상 물질이에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물질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암 중에서도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 가스상 물질인 라돈을 흡입하면 폐로 들어와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폐암을 일으킨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이제 우리 흡연. 두 번째가 바로 라돈인데요. 전 세계 통계에 의하면 15% 폐암 환자의 15%가 라돈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폐암만이 아니라는 거죠. 덴마크에서 조사를 봤더니 소아 백혈병, 그다음에 또 해외 많은 자료들 보고서를 봤더니 그 피부암, 그다음에 뇌암, 뇌종양, 그다음에 각종 뼈 질환 등의 질환들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국제암센터의 자료를 봤더니요, 심지어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도 호흡을 하니까 반려동물의 암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할 수 있죠. 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아파트가 있지만 물론 뭐 별로 유명하지 않은 메이커에서 지은 아파트가 불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국민의 마음에는 우리가 들으면 다 아는 정도의 아파트 브랜드들은 제대로 짓고 공정검사도 제대로 하고 자재도 검증된 자재를 쓰고 하는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브랜드 아파트니까요. 그런 아파트 구별 없이 라돈 문제는 동일하다 이런 것입니까?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생산되고 있는 모든 시멘트가 동일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가 국회에서 작년에 밝혀졌는데요. 대한민국의 신축 아파트의 조사 결과 15% 이상이 라돈이 기준이 초과 발생됐어요. 그런데 그 15% 초과 검출된 아파트의 이름들을 보면 이미 여러 나온 거니까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우리가 다 아는 대형 메이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설사 일부의 문제냐,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그다음에 오피스텔, 빌라 등의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지은 건축물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15%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나머지 85%에서는 검출이 안 됐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자, 15% 검출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중앙 공조장치가 돼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꼼수 측정이라는 게 숨어 있었습니다. 공조장치를 틀어놓고 라돈 측정기를, 그러니까 이 라돈 조사도 환경부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가 자기 대행사를 불러서 측정해서 환경부 지자체에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데이터만 받는 건데 공조장치 틀어놓고 측정을 하니까 당연히 라돈 값이 적게 나오죠. 여기 15%라는 거는 더 많은 아파트들이 라돈이 초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외부 대기 순환 장치 요즘 새 아파트들 다 설치한 네. 그것을 틀고 했는데도 15%는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앞서 인산석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산석고는 주로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건 석고보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고보드에 인산석고가 들어가서 네. 이제 라돈이 검출된다고 해서 또 학교 현장에 석고보드 썼던 것들 다 뜯어내고 했던 중요 환경 문제로 지적됐던 건 기억이 나는데 이 욕실이나 이런 데 마감재로 쓰인 화강암 여기에도 라돈이 검출되고 나오고 이런 얘기들은 가끔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대표님께서 주장하시고 검증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보면 이 정도가 아니고 시멘트 자체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 시멘트로 안 지은 아파트는 없으니까요. 다 나오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메커니즘이 있길래 시멘트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길래 이런 것들이 이 라돈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14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산석고로 만든 석고보드가 문제가 됐었고 2019년 한 방송에서도 이제 화장실의 화강암, 대리석 이런 데서 라돈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그 석고보드나 대리석이 없는 부분 콘크리트만 있는 곳에서도 라돈이 나오니까
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시멘트 협회로부터 모든 시멘트를 다 받아서 자기가 시멘트를 분석해 봤더니 시멘트는 기준치 이내더라. 그래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은 시멘트만이 아니라 모래와 자갈도 들어가잖아요. 시멘트는 기준치 이내라 안전하고 모래와 자갈 때문일 거다라고 한 걸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네. 바로 거기에 하나 숨어 있었던 거죠. 시멘트 가루는 문제가 없어요. 시멘트 가루 자체로는 환경부가 말하는 기준치 이내의 라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멘트 가루로 집을 짓는 곳은 없잖아요. 시멘트란 물을 혼합해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한 재료일 뿐이잖아요. 네. 바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시멘트는 화학물질이거든요. 물을 만나서 콘크리트가 되는 과정에서 50도에서 70도의 열이 발생해요. 그걸 수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라돈이라는 물질은 보통 우리가 토양에서도 라돈이 나오는데 지하수에서도 라돈이 나오잖아요. 물에 잘 녹아요. 마이너스 71도에서 라돈은 녹고 마이너스 61.8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에 있던 라돈이 물을 만나는 이 수화 과정 속에 잘 녹고 콘크리트가 된 제품에서 이온의 활성화가 되면서 라돈 방출량이 급증하게 된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잠깐 이해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에 함유된 라돈 양을 측정해서 기준치가 있을 것이고 그 기준치를 통과 못하면 유통을 못하도록 환경부나 관련 단체에서 분명히 개입을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저는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멘트 가루 상태로는 라돈 측정 못하는 겁니까? 기준 측정은? 시멘트 가루 자체만으로 측정 많이 하죠. 지금까지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가루를 측정해가지고 봐라. 우리는 시멘트를 측정했더니 환경부의 기준의 3분의 1인 55 베크렐 정도 안 나온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멘트 가루로 집을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멘트란 가루로 콘크리트라는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품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멘트 업계가 몰랐느냐 감춰왔느냐는 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네. 거죠. 물이 가해지고 난 뒤에 시멘트는 성격이 변해서 콘크리트화하고 나면은 기존의 가루로서 측정 안 되던 라돈의 작동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그 업계도 알고 있었느냐, 환경부도 알고 있었느냐는 것은 또 따져볼 문제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는 시멘트에다가 시멘트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막 지어놓은 신축 아파트에서는 이제 반응을 방금 시작했으니까 네. 라돈이 막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막 나온 라돈이 갖고 있던 라돈을 이렇게 다 뿜어내면 그동안 이제 오래된 집들 한 5년 10년 된 집들은 라돈 다 날아가고 없습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시멘트의 수거 과정이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시멘트 업계 보고서를 봤더니 13년까지도 시멘트가 수거 과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을 지은 단지 1, 2년의 신축 아파트만 라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는 라돈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라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한 20년 된 아파트인데요. 지금도 라돈이 높게 나와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특히 시멘트는 한번 집을 지어서 콘크리트가 되면 그냥 생명이 없는 물질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물질과 같아요. 여름에 장마철, 비 많이 오잖아요. 외부의 습기가 들어와서 콘크리트가 흡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빨래 집안에 널면 빨래 마르죠. 그럼 그 습기가 어디로 가요? 콘크리트가 흡수하고 다시 건조되는 이 수화 과정을 반복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그 과정에 역시 특히 여름철에 그래서 여름철은 장마철에 라돈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 콘크리트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해외 자료를 봤더니요. 그 온도를 올리면 콘크리트에 열을 가하면 라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난방 문화잖아요. 겨울철에 보일러 때죠. 그러니까 저희가 겨울철 환기를 안 해서가 아니라 보일러를 저희 방바닥에 떼고 아파트는 위층 우리 집 지붕이 위에 보일러 바닥이니까 네. 위 아래서 보일러가 더 나오는 거, 가스가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열을 가하고 습기를 머금으면 10년 이상이 된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 네. 그럼 우리 나라 아파트에서 대표님 말씀에 기반해서만 판단해 보자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는 거의 없네요. 그렇죠.
참 그러면 이 아파트도 저층, 고층, 뭐 중간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위아래에서 보일러 떼서 이렇게 뿜어낸다면 그다음에 같은 시멘트를 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가요? 층은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라돈 그러면 토양에서 올라오는 지하의 토양에서 올라오는 라돈이 했잖아요. 그래서 1, 2층인 단독주택일 경우 라돈의 피해를 입는다라고 많이 했는데 그 이제 저희 요즘은 60%가 이상의 고층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이게 토양에서 나오는 라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고층 아파트를 지은 시멘트에서 나오는 라돈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층이나 중층이나 고층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층에서 라돈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층에서 나온다. 이제 뭐 층과는 상관없이 나온다. 지금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 충격적이면서도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마. 한국 우리가 그래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나라인데 환경부라는 엄연히 이런 일을 담당하는 정부의 부처가 있는데 그 놀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진행 과정들을 다 받고 건설 안전이라든지 이 주거 환경을 책임지는 많은 기준치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가루 자체는 검사를 해서 할 만큼 기준치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안전 기준들 다 준수해서 허가를 받고 검증받지 않으면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서의 허가가 나지 않을 텐데 이 안전 기준이 얼마고 지금 평균 어느 정도 측정을 몇 군데 해보셨지 않겠습니까? 검사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넘어서고 있습니까? 환경부가 정한 실내 라돈 안전 기준을 148 베크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그 조사를 한 자료거든요. 요 빨간 선이 148 베크렐이에요. 네. 안전 기준이. 그런데 이 신축 아파트의 거실과 안방에서 측정된 평균값이 1,120, 최대치가 1,700 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기준의 10배가 넘는 값이 지금 방출량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위험 수위일까라는 것을 보면요. 막 재밌게도 미국 환경성 EPA 홈페이지에 보면 그 라돈 수치별 평생 누출될 경우 1,000명당 폐암에 걸릴 확률과 그의 위험 강도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잘 살펴봤더니 미국은 이제 그 우리의 148베크렐을 4PQQ리로 단위를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148베크렐 정도면 1,000명당 그 정도 노출이면 7명이 폐암에 걸리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한 300베크렐 정도 되면 15명이 1,000명 중 15명이 폐암에 걸리고 추락 사망 사고의 20배다. 그리고 700베크렐 정도면 36명이 폐암 걸리고 익사 위험의 35배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얼마요? 1,700까지 나왔죠.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대표님 보시기에 그 1,700에 가까운 노출량은 일부 아파트 예,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좀 높은데 예, 다른 지역 다른 아파트보다 이 아파트 특히 좀 높았던 수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이렇게 충격적으로 보여준 수치를 보여준 아파트가 그 정도고 네. 그러면 일반적인 네. 10년 정도 된 아파트 혹은 금방 신축된 아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안전하지 않은 수치죠. 그러니까 여전히 기준치는 여전히 넘어서는. 기준치로 항상 초과야. 이게 2,700, 1,600이 이게 한 아파트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고 보통 500, 600, 800베크렐까지 140배를 몇 배를 초기한 800베크렐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충 평균을 내자면 800베크렐은 나온다. 왜 800, 400, 500, 800베크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 흡연보다도 훨씬 폐암의 위험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금연하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단독주택이나 그냥 아파트를 떠나라고 폐암 걸리기 싫으면 이게 왜냐하면 너무 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썩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의 범위가 믿겨져요. 크면 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마 이렇게 내버려 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근데 환경부 기준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손 놓고 놀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자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돈 공고 기준도 있고 건설사 입주 전까지 라돈 수치 보고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짧게 말씀 주셨는데 이 진행 과정에서 환경부도 공고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검증 기준까지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 가을에 국회 토론회 때 환경부 기조실장과 환경부 담당 과장들이 다 나와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 분석한 데이터를 공개를 했고 이번에 또 기사를 썼죠. 지금까지 환경부는 침묵이에요. 제가 환경부가 이 관련해서 조사를 한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 관계자들이 라돈이 가장 많이 잘 나오는 그 환경이 지금의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환경, 온도와 습도의 상황에서 라돈이 가장 발생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이 시인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국민들의 여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쉬쉬하고 덮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짐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부는 이미 알고 있다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너무 뒷감당이 제가 봐도 뒷감당이 엄청 힘들 거는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측정이 일반화된다면. 그런데 이 문제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멘트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시멘트 가루는 측정해도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시멘트 라돈 발생량 측정한 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제기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요. 그동안 이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대진 침대를 빼냈죠. 네. 대진 침대를 빼냈으면 그 실내 아파트 실내에 라돈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대진 침대를 빼냈는데도 실내 라돈이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자기들 조사를 해보다가 여러 개 해보다가 시멘트를 분석해봤더니 시멘트가 콘크리트 된 상태에서 라돈이 많이 나온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건설사부터 몇 군데에서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그 시멘트 업계가 그 건설사들이 분석한 그 연구소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그 공인기관 국가 공인기관이고 환경부와 국내 많은 그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 곳이고 시멘트 협회와 여러 가지 콘크리트 실험을 하는 공인 분석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저도 가서 분석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받은 분석표거든요. 이 하나는 시멘트고 하나는 이 시멘트로만 모래와 자갈을 빼고 시멘트로만 만든 콘크리트의 7일간의 평균 라돈 방출이에요. 시멘트만으로는 7일이 55베크랄.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는 이걸로만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멘트로 단지 물에 혼합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었을 때 7일 평균 850베크럴이 넘었어요. 환경부 기준의 6배. 그래서 이 데이터 앞에 뭐 환경부가 이게 신뢰가 할 수 없다? 아니요. 이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그럼 해외는 어땠을까라고 해외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해외는 이미 관련해서 수많은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시멘트에 물을 빼면 시멘트일 때보다 콘크리트가 될 때 20배, 30배의 라돈이 더 많이 방출된다. 온도로 가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라돈이 방출된다는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감춰져 왔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시멘트로 만든 집의 숙명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시멘트로 집을 짓는 한 이 라돈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근본적이고 인류 전체 문제인 거죠. 네. 그런데 대표님이 앞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 10,000원만 더 드리면 32평 아파트 짓는데 쓸 수 있는 시멘트를 만들 때 원래 쓸 수 있는 재료 자체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요? 이제 저희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환경부가 이 폐기물 처리 부서가 환경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고 시멘트 업계는 이제 지난해 이제 80년 IMF 터지면서 굉장히 경제 위기를 닥쳤죠.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을 갖다 사용하면 원료와 연료를 덜 사도 되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가져오면 우리 국민들이 폐기물 버릴 때 쓰레기 처리비를 버리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에서 유해성이 높으니까 쓰레기 처리비가 단가가 높아요. 그 쓰레기를 가져오면서 엄청난 쓰레기 처리비를 알죠. 그래서 시멘트 업계는 꼭 먹고 알 먹고를 하고 있고
시멘트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편하다 보니까 소각재, 하수슬러지, 분진, 공장의 온이, 반도체 공장의 슬러지, 온갖 불에 안 타는 쓰레기, 그다음에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온갖 그 불에 타는 쓰레기가 같이 혼합돼서 시멘트가 만들어져요. 이게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시멘트 공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입니다.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온이 저희가 알 수 없는 온갖 쓰레기들이 다 쌓여 있죠. 이걸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거든요. 여기에 어떤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이거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단양에 있는 한 시멘트 공장에 이제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시멘트 공장에 반입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공장에서 발생한 쓰레기인지 그 쓰레기를 하역을 하다가 이 하역 트럭 운전수가 황화수소, 그냥 순간 황화수소 가스에 중독이 돼서 사망을 했어요. 아니 우리 집을 짓는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 공장인데 거기에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반입한 쓰레기가 그 황화가스를 중독해서 이 트럭 운전수 사망할 정도였으니까요. 심각한 상황이다. 네. 어떤 쓰레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멘트의 유해물질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어설픈 질문이지만 하나 드리고 싶은 깨끗한 시멘트는 없습니까 한국에? 하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아봤더니요. 정말 그 폐기물을 안 넣고 깨끗하게 항상 그래서 그 시멘트는 유니온 시멘트라고 있어요. 청주에 있는 유니온 시멘트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에는 폐기물을 안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암물질 육가크롬도 항상 불검출, 중금속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도 거의 불검출인 상태로 정말 깨끗한 시멘트를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멘트에 어떤 쓰레기를 넣느냐에 따라서 시멘트의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지금 모범적이고 깨끗한 시멘트가 아니고 네. 모든 시멘트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부는 왜 용인을 넘어서서 환경부도 이런 시멘트 생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 MBC 한 방송에서 환경부 담당 과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부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시멘트 업계는 쓰레기를 가져서 돈을 버니까 서로 윈윈해서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시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건강. 사실 시멘트값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값 얼마 안 되잖아요. 깨끗한 시멘트, 쓰레기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도 한 50만 원만 추가하면 돼요. 네. 30평 아파트에 우리는 시멘트값 2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고려되지 않고 환경부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환경부 관계자나 시멘트 업계 사장들, 제조 메커니즘 아는 사람들도 아파트 살지 않을까요? 살죠. 갈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나온다는 건 확실하다는 말씀이신데 침대는 드러내면 되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나오기는 한다는 거죠. 보일러 때문에 더 하고. 네. 그나마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라돈 피해를 좀 줄이고 막아볼 수 있는 방법, 조금 줄여볼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집에 대한 대책과 이미 지어진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대책인 거겠죠.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위해서 라돈이 없는 정말 라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시멘트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이미 지어진 집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환기를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교도 지금 심각해요.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등교해서 하루 종일 있잖아요. 학교에서 라돈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학교에 공조시설을 한 곳도 있지만 공조시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미 지어진 곳에 건축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기시설을 잘 해야 되는 부분, 공조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라돈은 가스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에 바르면 차단을 시키면 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는 라돈 저감 페인트가 있기도 합니다. 네. 정 안 되면 페인트라도 칠해서 막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해외에서 먼저 알고 어떤 대책 혹은 어떤 반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서 보니까 정말 해외는 이미 많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는 이미 시멘트가 물을 만나면 20배, 30배가 더 나온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저감할 건가는 그 연구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그 심각하지 않은 게 바로 이 사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은 나오는 건 알지만 심각하지 않은 게 이겁니다.
이거는 오른 여기 사진은 저희 대한민국의 현장 모습이고요. 여기는 독일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멘트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딜까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이 0.91톤이에요. 독일, 영국, 일본, 미국은 0.3톤입니다. 우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국토 면적이 크잖아요. 도로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심각하지가 않다라는 건데 가장 위험한, 가장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슬픔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사실 현실적인 걱정이 좀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대표님 주장하시면 환경부 그다음에 당사자인 시멘트 업계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러면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시멘트 업계가 제가 쓴 이 부분에서 소송을 걸어왔었죠. 그래서 1심에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MBC 관련된 판결을 했던 그 정정보도 판결을 했던 판사가 시멘트가 과학적으로 무관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제가 항소를 했죠. 그래서 항소에서 판사가 이 모든 자료를 보고서는 시멘트가 라돈에 과학적으로 무관하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반론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시멘트가 이제 그 라돈이 나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도 일단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받았다. 예. 왜 나오는지는 이제 환경부와 그다음에 산자부와 국토부가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어쨌든 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지금 당장 제일 시급하게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듣는 걸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이것이 국민이 알았을 때 파장에 고민해서 감추면 아무 이유도 모르서 담배도 안 피우면서 폐암 걸리는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 진실을 알아야 국민들이 내 집에 얼마나 위험할까라고 라돈을 측정해 볼 거고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겠죠. 환기도 잘하게 됐고. 그래서 첫째는 국민이 진실을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국민들이 그럼 내 집에 라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 볼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있는 마을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거기서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환기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홍보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급한 대로 라돈 측정을 하고 정말 많이 나오면 어쨌든 미세먼지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그냥 가장 환기만 가능할 때는 환기를 일단 각 가정에서는 자주 해주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현재 가능한 어쩌면 대책이고 정부는 그 와중에 중요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낮에 바닥에 있잖아요. 네. 근데 라돈은 밑으로 깔아앉거든요. 가능하면 아이들도 침대 온돌보다 낮은 곳보다는 약간 올려준 침대를 아이들 생활하게 해주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상임대표 모시고 다소간 충격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라돈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지하고 심각한 대책, 그다음에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참사의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 쟁점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 등 독소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그 형식은 차치하고라도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159명의 국민이 숨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여도 야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을 피해자나
유가족 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내놓았고 정작 유가족이 절절하게 요구해온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이지 배상이 아니라며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 유족들이 보인 반응과 정부의 대응은 매번 비슷한 경로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참사는 피해자나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 여러 번 지적된 사실입니다. 그 치료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상 규명이라는 것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방법이 다시 강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